이번 세션에는 조성수님과 조원규님의 NHN 클라우드 오픈스택 센트 OS에서 우분투로 이사하기 세션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NHN 클라우드의 조성수이고요. 여기는 채용교수님. 저희 NHN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스택을 기존의 센토S에서 우분투로 이사한 경험을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왜 우분투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우분투로 이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분투 환경에서 운영을 하면서 겪었던 대표적인 운영 사례 하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NHN 클라우드와 오픈스택은 왜 무슨 관계인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픈스택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픈스택 들어본 적이 있다. 그래도 꽤 많네요. 그 오픈스택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AWS나 여기서 AWS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마이크 주시니까. 애저 같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다, 아니면 기업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픈스택을 가지고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설명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for 버추얼 머신 베어메탈 앤 컨테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택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중앙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상화해주고 그거를 서비스해주는 코어 컴포넌트라고 부르고요. 뭐 대표적으로 노바나 신더, 뉴트론 같은 컴포넌트들이 소프트웨어로 동작을 해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던 물리 인프라를 소프트웨어로 제공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오픈스택을 저희는 NHN 클라우드의 인프라 서비스의 그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N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는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 개발팀이 있어서 오픈스택 코드를 직접 수정을 하면서 사용자분들에게 보다 더 나은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들, 뭐 플랫폼 서비스나 사스 서비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도 저희 오픈스택 기반의 인프라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내 서비스들도 저희 인프라를 쓰는 그런 안정적인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테라폼 프로바이더를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NHN 클라우드로 인프라를 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요즘에 테라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테라폼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저희 인프라를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왜 이 우분투라는 거를 선택을 했느냐? NHN 클라우드 이야기하는데 왜 우분투가 들어가느냐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을 구성하기 위해서 오픈스택도 운영체제가 필요해요. 저희는 2013년도부터 오픈스택으로 NHN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구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CentOS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회사다 보니까 표준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당시에 NHN 클라우드에서 표준 OS로 채택했던 거는 CentOS입니다. 그래서 CentOS 6.0때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OS가 설치되는 시기에 따라서 CentOS 버전이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 말은 오픈스택을 구성하는 기본 OS가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오픈스택은 100% 파이썬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entOS 기반의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환경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CentOS에서 오픈스택을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대표적으로 노바라는 컴포넌트를 설치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저장소를 사용을 합니다. CentOS의 기본 저장소를 쓰겠죠. 여기에서는 의존 패키지나 시스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RDO라는 레포지토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entOS가 레드햇에서 관리하던 오픈소스였으니까 그쪽에서 오픈스택을 배포하기 위한 전용 저장소가 있어요. 그걸 RDO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픈스택에 대한 배포판 설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부 파이파이 서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개발팀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한 오픈스택 코드를 배포하기 위한 파이파이 서버가 존재합니다. 그 외에 설정 파일도 배포를 해야 되고요. 서비스 파일도 나가야 되고 기타 등등의 설정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에이저 코드로 솔트스택을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바 API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염 인스톨로다가 기본적인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PIP 인스톨로 인덱스 URL을 사내 파이파이로 잡아서
저희가 개발한 노바 소스 코드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바라는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존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존 패키지들은 정말 다양한 저장소에서 땡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냐면요. 의존 패키지 버전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오게 돼요. 자, 다시 예를 들어서 노바 API라는 거를 설치를 하는데 A라는 의존 패키지가 설치가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최초 설치, 0 인스톨로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RDO와 CentOS 베이스라는 저장소에서 노바 API 소스 코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A라는 의존 패키지를 CentOS 베이스에서 갖고 올 거예요. 그리고 노바, 저희 개발팀이 추정한 노바 소스 코드를 설치를 할 때는 이 노바 소스 코드에 저 A라는 패키지의 버전이 1.0.0 이상일 경우는 뭐 다 허용하겠다 이렇게 requirements.txt에 있다고 하면은 저렇게 PIP 인스톨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의존 패키지는 또 오피셜 레포지토리에서 땡겨오게 됩니다. 그러면 설치 시기에 따라서 버전이 다르게 돼요. 1월 달에 설치한 건 A가 1.0.0 버전, 3월은 1.0.1, 또 5월 달에 설치한 거는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잖아요. 1.1 버전이 설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먼 미래에 갑자기 2버전이 나와가지고 2버전이 설치가 되면 동작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서 어플리케이션이 오동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노드들마다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구성해 놓은 거를 한번 스냅샷을 다 찍어 놓자, 한번 버전을 고정하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설치된 모든 의존 패키지들을 다 모아서 NHN 파이파이라고 하는 내부 파이파이 서버에다가 저장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버에 저 etc pip.conf의 인덱스 URL을 저희 것만 쓰도록 명시를 완전 다 해버렸어요. 물론 인덱스 URL 말고도 엑스트라 URL까지도 저희 걸로 완전히 다 고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처음에 연 인스톨로 하게 되면은 1.0.0 버전의 A 의존 패키지가 설치가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항상 저희 파이파이마로만 바라보니까 인터넷을 바라보지 않고요. 1.1.0 버전으로 고정해서 설치가 되겠죠.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처음에는 해결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서비스는 계속해서 성장이 되잖아요. A라는 의존 패키지는 노바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컴포넌트에서도 쓰여요. 노바에서는 1.1.0 버전이 필요하지만 신더라는 컴포넌트에서는 1.2.0 버전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A 의존 패키지를 또 저희 사내 저장소에 1.2.0 버전을 올려놔요. 그러면은 노바는 또 1.2.0 버전을 가져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합니다. 노바를 설치를 할 때 A라는 의존 패키지는 1.1.0이 설치가 되도록 저기 또 버전을 고정을 해놔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존 패키지들의 버전을 고정하기 시작을 하면서 의존 패키지 관리에 지옥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컴포넌트들은 엄청나게 많고요. 서버가 설치된 대수는 많은데 그때마다 어디서 뭔가 버전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쓰는 다른 컴포넌트들에서 기존에 쓰는 버전을 저를 다 고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설치랑 배포 코드의 복잡성이 증가해지고 결론적으로는 A라는 패키지의 버전이 여러 개가 저희 파이파이 서버에 있는데 얘는 어느 컴포넌트 때문에 올라간 거지가 관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캐릭터처럼 나중에는 관리 포기 상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근데 2019년도에 저희 개발팀으로부터 오픈스택에 대한 업그레이드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운영체제 변경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 우분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분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오픈스택과 가장 궁합이 좋은 운영체제가 우분투입니다. CentOS도 많이 지원을 하긴 하지만 캐노니컬이 공식 후원사로 들어가 있고 오픈스택에서도 캐노니컬에서 만든 시스템 베이스로 오픈스택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두 기관 간의 협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분투와 오픈스택은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CentOS 7을 쓰고 있었는데 CentOS에서 지원하는 커널 버전 대비 우분투가 최신 버전의 커널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분투로 갈아타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분투로 이사를 하면서 다짐했던 게 있어요. 모든 설치는 반드시 APT로만 하자. 우리 인생에 더 이상 PIP 인스톨은 없게 하자라는 게 기본 전제였습니다. 또다시 PIP 인스톨이 도입이 된다면 다시 의존 패키지 관리의 지옥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APT로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찾아보니까 일단 저장소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APT 상의 저장소를 다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개발팀이 만든 소스 코드들,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소스 코드들을 데비안 패키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기존의 CentOS로 동작하던 저희의 OS 배포 도구를 다 운영체제를 변경해야겠죠. 우분투 기반으로 다 변경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가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최영규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패키지 관리 시스템 APT 이외에도 변경해야 될 것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 중에 CentOS 쪽과 우분투 쪽은 그 패키지, 기본 패키지라든가 서비스, 정책 같은 것들이 달라서 눈으로 확인해야 하고 검증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그 커널이 4점대가 크게 뛰고 그리고 KVM과 그리고 리퍼트가 버전이 확 뛰면서 이쪽의 성능과 안정성 테스트가 필요했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CentOS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크게 뛰어서 이런 것들의 변경,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서비스도 CentOS와는 다르게 우분투 쪽에서는 많이 변경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넷플랜, 그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설정, 그리고 시스템D의 확장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변경이 있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좀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프리딕터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기존에 전통적으로 ETH0라고 시작됐던 인터페이스 이름들이 뭐 EMP1, EMP1SP, ENSP1X1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그 참조하고 있던 것들의 변경이 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내 어플리케이션들의 그 새로운 OS에 대한, 우분투에 대한 변경이 진행됐고 대표적으로 커버러스 LDAP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배포 도구 같은 것들이 꽤 많이 변경이 진행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각종 OS의 보안 하드웨어 같은 불필요한 것들 삭제, 그리고 평균선의 조정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그 사내에서는 그 OS 자동 설치를 위해서 사내에서 개발 툴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건 흔히 많이 사용하는 그 DHCP와 PXE를 활용한 프로비저닝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쪽에서도 많은 변경이 진행되어 했습니다. 기존 CentOS가 킥스타트의 베이스 왼쪽에 있는 형태였다면 우분투 쪽에서는 대비하는 프리시드 형식 오른쪽과 같은 단순히 형태, 신텍스만 변경된 게 아니라 작동 방식이라든가 설정의 방법들도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씩 다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8.04, 20.04가 들어서면서 이 그 자동 설치 프리시드가 한번 변경이 또 되게 됩니다. 기존에 우분투가 원래 데비안에서 파생된 OS이기 때문에 데비안에 흔적이 많이 있었는데 LTS 20.04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데비안 인스톨러를 버리고 수비큐티라는 새로운 툴로 우분투 안의 새로운 툴로 변경이 되면서 또 한 번 이 설정에 변경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기존 CentOS에서 넘어왔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변경이 진행됐고 수비큐티가 처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는 기능들이 꽤 많아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꽤나 애로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소 쪽에서는 일단 기존의 CentOS에서는 저 2개의 서버로 레포지토리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RPM을 지원하기 위한 펄프 서버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파이썬 패키지를 위한 파이파이 서버 두 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펄프 서버에서는 RPM과 파이파이 파이파이를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개발팀에서 빌드한 그 소스들은 파이파이 서버에 파이썬 패키지로 올라가 있는 이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태가 우분투로 오면서 변경이 필요했고, 처음에 고려했던 거는 기존에 사용했던 펄프2를 그대로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펄프2가 많은 그런 포맷을 지원하긴 하지만 그 모듈 형태 지원하기 때문에, 특히나 저 대부 모듈은 좀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실제로 작동을 했을 때 오류들이 발생하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펄프2를 버리고 새로 툴을 찾기 시작했고, 펄프의 다음 버전인 펄프3가 이제 막 나오는 시기여서 그걸 처음에 먼저 고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펄프3도 마찬가지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어플리케이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들이 한두 개씩 빠져있는 채로, 결정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브라이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CLI가 필수적이었는데, 그게 아직은 개발 전 단계였어서 펄프3가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레소스가 많이 사용되어서 이제 그거를 먼저 검토했었는데, 그건 이제 오픈소스가 아니라서 그런 커뮤니티 버전이긴 하지만 탈락이 됐고요.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툴들을 찾다가 마지막에 선택된 것이 저희 애플이라는 툴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APT를 서비스하고요. 저희가 찾고 있었던 기능 중에 요구사항 중에 레포지토리 미러링이고, 자체 레포지토리를 관리하는, 그리고 API와 CLI 이런 것들 모두 다 만족하기 때문에 애플리를 선택을 했고, 구조 자체도 굉장히 심플하고 사용법이라든가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들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어서 일단 이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 애플리를 선택하고 우분투 레포지토리를 구성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한 거는 맨 왼쪽에 보이는 미러를 먼저 구축을 했습니다. OS 설치 단계부터 필요했기 때문에 밑산의 미러를 생성을 했고, 그 생성한 미러는 우분투의 그 공식 미러를 특정 시점에 고정한 채로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점 이후 계속 싱크를 하게 된다면 계속 레포지토리 형태가 바뀌게 되고, 설치 시점마다 다른 형상을 나오기 때문에 특정 시점, 그러니까 최초 구축할 때 싱크를 고정시키고 미러는 그냥 그대로 두었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미러에 없는 패키지라든가 보안, 그리고 개발팀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패키지들이 있을 때는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레포지토리를 추가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컴포넌트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필요한 레포지토리를 참조하게끔 설정을 다 따로 나눠서 구분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진행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저장소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 저장소에 올려야 되는 게 저희가 개발한 소스 코드들이 데비안 패키징에 대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패키징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N 클라우드의 인프라 서비스를 구성하는 소스 코드 종류가 크게 두 가지예요. 오픈 스태크 자체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비스 코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서비스 코드의 의미는 사용자에게 뭐 제공되는 뭐 API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에서 인프라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해서 동작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이썬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비스 코드까지 파이썬이냐? 오픈스택이 파이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개발팀에서도 기술 스택을 맞춰가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환경을 통일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스 코드들도 다 파이썬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징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는지를 알면은 저희가 왜 저런 고민들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흔히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 그러면은 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내부에 의존 라이브러리들까지 항상 고정해서 그걸로 배포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데이터 센터에 살아가고 있는 서버들이 있어요. 이 서버들은 애지중지 키워야 되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한번 구성을 해놓으면은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덮어쓰기 하면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솔트스택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엔서블은 친밀하시죠? 엔서블 플레이북 같은 걸로 설정이나 서비스 파일들을 다 정리를 해서 그걸로 밀어 넣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들, 실제로 서비스 코드들은 apt 인스톨로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는 항상 관리가 돼야 되는 존재인 거죠. 자, 그럼 대비한 패키지가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당연하게도 소스 코드 배포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시스템 STL로다가 서비스를 껐다 켰다 하고 조절해야 되니까 그런 서비스들을 관리하는 서비스 파일들, 그리고 기본적인 설정 파일이 배포가 됩니다. 그 /etc 밑에 배포가 되는 것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유저나 그룹이 생성이 되기도 하고 기타 등등의 부가적인 작업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대비한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일단은 CLI로는 dpkg-deb라는 CLI를 이용해서 패키지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deb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들이 그 데비안이라는 폴더 아래에 룰즈, 컨트롤, 체인지로그, 카피라이트나 아니면 포스트 인스톨러, 예시 설정 파일 등등 저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줘야 데비안 패키지가 저 명령어가 이 소스 코드를 내가 어떤 식으로 패키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소스 코드들을 하나하나씩 더 컨트롤 파일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저게 하려면은 데비안 패키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내부적으로 넘어가던 시기에는 일부는 CentOS고 또 일부는 우분투고 이러기 때문에 기존의 그 파이썬 패키지에서 관리하던 방식과 우분투 저기에서 관리하던 방식이 혼동해서 쓰고 뭐라는가 같이 쓰고 있는 시기였던 거죠. 간편하게 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간편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찾던 도중에 stdb라는 툴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파이썬 패키지고요. 위에 있는 명령어 한 줄이면은 그 내부의 파이썬 패키지에 셋업 파일이랑 requirement.txt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걔네가 있어야 뭐 그 PIP 인스톨을 하든 뭘 하잖아요. stdb는 그 두 개를 분석해서 데비안 폴더 내용을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소스 코드가 있었으니까 stdb에 저거를 이용을 하면은 아주 간편하게 데비안 패키지가 뿅 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우분투 공식 레포지토리에서 제공해주던 노바 패키지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또 다시 개발할 필요는 없잖아요. 데비안 패키지의 내용을. 그래서 저런 경로에 가서 보면은 우분투에서 자기네들이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 썼던 데비안 폴더의 파일을 저렇게 올려놓습니다. 저희는 얘네들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오픈스택의 소스 코드들을 빌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풀면은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stdb는 저거에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stdb의 소스 코드를 조금 수정해서 이미 데비안 폴더가 있으면 걔를 활용을 하고 없으면 너가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자체 개발한 소스 코드들은 stdb가 만들어주고 오픈스택의 소스 코드는 업스트림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쓰면은 모든 빌드 프로세스를 stdb라는 걸로 단일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 모두 다 stdb로 관리를 하고 결정적으로는 오픈스택 소스 코드들은 업스트림에서 데비안 패키징 파일을 가져와서 빌드를 하고요. 얘네들을 통해서는 기본적인 설정 파일들 그리고 기본적인 서비스나 유저랑 그룹들이 배포가 되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것들 기본적인 거 외에 저희가 변경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솔트 스택으로 다시 한번 설정 파일을 배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스 코드들은 설정이나 유저, 그룹 서비스 파일들은 다 솔트 스택으로 배포를 하고 소스 코드만 apt 인스톨로 설치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패키징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에 이사를 완료를 했어요. 정확히는 우분투라는 새 집을 만들어가지고 우분투 환경이 새로운 오픈스택 환경을 만든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우분투로 이사를 하면서 구성했던 버전은 18.04예요. 2019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LTS 버전이 18.04죠. 근데 서비스 요구사항에 따라서 일부 서비스는 더 높은 커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4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20.04를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새벽 6시에 한 장애는 새벽에 많이 일어나요. 새벽 6시에 갑자기 일부 서비스에서 한꺼번에 모든 서비스들이 다운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 때문에 일어나게 됐는지 그 슬픈 이야기는 마이크를 넘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고 같은 경우는 크게 뭐 한 가지 요인으로만 발생하는 케이스는 많이 없고 대부분 복합적인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케이스도 비슷했습니다. 저희도 한 가지의 실수가 아닌 여러 개의 실수가 모여서 한꺼번에 털리다 보니까 발생한 케이스고, 첫 번째 요인은 레포지토리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사내 서비스 이아스 저희 오픈스택 말고도 다른 사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별개의 레포지토리를 따로 구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독립적인 서로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레포지토리를 구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독립적인 환경이 구성됐어야 되는데 실제 구성은 달랐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희 ERS 컴포넌트가 가리키고 있는 미러는 사내 다른 서비스를 위한 미러를 바라보고 있었고, 애초에 ERS만을 위한 미러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NHN 다른 서비스가 미러가 업데이트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참조하고 있던 게 그 NHN 미러의 서비스다 보니까 저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될 서비스가 영향을 받게 되는 케이스가 된 거죠. 사실 이런 구성만 하더라도 서비스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패키지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주소가 최신화된 패키지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 서비스에는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있으면 누군가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실제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고, 한 거는 이 OS에서 자동 업그레이드 기능 때문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분투에서는 저 기능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미처 잘 알지 못했었고, 저 언어텐 빌드 업그레이드라는 서비스가 하는 일은 최신의 그 시큐리티 패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서 관리자의 편의를 좀 도와주기 위한 그런 툴인데, 그 서비스는 두 개의 큰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apt 데일이라고 해서 매일 6시죠. 6시에 스케줄에 의해서 레포지토리로부터 전달받은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뒤에 이어서 실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되는 저 apt 데일리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이 행위 때문에 실제로 프로덕션 서버에서 패키지가 업그레이드 된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사실 또 패키지 업그레이드만으로는 영향이 없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서비스가 포함된 그런 패키지들은 자동 재시작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비스가 자동으로 재시작되기 시작했고,
20.04의 서버들은 전부 한꺼번에 서비스가 이제 시작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게 너무 많은 서버가 한꺼번에 동시에 저 요청이 들어가는 바람에 저 미러 서버가 버텨내지 못하고 일부는 타임아웃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이것들은 이제 추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시 패키지들의 형상을 맞추고 하면서 일단 원상 복귀는 진행됐습니다. 네. OS 변경할 때는 그래서 많은 확인하고 검증이 꼭 필요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애초에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방어제 역할을 한 저 언어텐디드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케이스였고 이 기능들은 실제로 보니까 추후에 보니까 충분히 비활성화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레포지토리만 선택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옵션들이 다양하게 있었더라고요. 실제로 로그를 봤을 때 저 데일리가 도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업그레이드까지 진행되는지는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레포지토리 항상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케이스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지만 자기 서비스 하나라도 확실하게 좀 검증해야 될 필요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OS의 버전 특히나 이렇게 CentOS에서 우분투로 크게 OS 자체가 바뀔 때에는 정말 세세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세션이고요. 저희가 시간을 1분 오버해서 Q&A는 못 받고 부스에서 찾아오셔서 Q&A를 좀 질문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한 책 2권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NH 클라우드의 기본 인프라 서비스를 공부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부스에서 질문해 주시면 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